네, 근데 계속 이제 소프트웨어 안정입니다. 소프트웨어 기능법상의 내용들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그리고 분리 발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단계별 발주에서 분할 발주, 그다음에 GS 인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SP 인증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전부 다 뭐예요? 소프트웨어 진흥법상에 명시된 것들이죠. 네, 소프트웨어 안전도 마찬가지로 진흥법에, 진흥법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을 정부가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근거를 저희가 명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를 지정해라. 이렇게 가지고 일단은 이런 과정에서 라이파의 정보통신사진흥원에서 소프트웨어 안전성 공통개발 가이드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만들어서 안전 표준 같은 것도 이제 소개를 하고 IS 61508 이런 거 그다음에 위험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하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의 맞은편에는 소프트웨어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위험 분석 기법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소개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래도 이제 가져서 보려고 합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위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다. 그래서 위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이게 이제 안전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가요? 그래서 인명이나 상해, 질병, 환경훼손, 재산의 손실 및 소실을 포함한다. 이게 IEEE 스탠다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소프트웨어 오작동 및 안전 기능 미비 등으로 생명, 신체, 재산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게 이제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다. 그리고 이걸 일으키는 게 이제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걸 일으키는 애를 위험원이라고 부르자. 예? 그래서 위험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내가 안전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안전 기능이나 활동에 관한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해저드, 화학, 뭐 이런 이 관계들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해놨어요. 보시면 뜨거운 물, 주전자, 엎질러진 화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화상의 이론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예, 위험 요소는 뜨거운 물 자체가 위험 요소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것이 엎질러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피해가 일어나는 게 화상이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probability 가능성과 그다음 이걸로 일어나서는 사람의 크기 이것들을 곱하면 이걸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자. 그 상황에 공부했던 거죠. 네. probability와 이펙트, PP 매트릭스, PI 매트릭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금 첨부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세이프티와 리스크 사이에 안전 무결성이라고 하는 SIL, Safety Integration Level 이런 거 앞에서 저희가 IS 169기 여기서 이제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안전한 상태를 벗어나게 되려면 수용 가능한, 허용 가능한, 또는 불가능한 자,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게 되고 허용 가능을 넘어가 버리면 안전조치가 필요하고 수용 가능을 넘어간 것들 그렇지만 허용 가능 위험 요 사이에 있는 들은 이제 잔류 위험이 정이 해놨습니다. 아래쪽은 안전한 상태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미디엄 리스크, 로우 리스크 이렇게 해서 로우 리스크는 수용 가능, 미디엄 리스크는 허용 가능 이런 뭐 개념 뭐, 음, 소개를 하고 근데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제 사고 사례들이 많이 난 거냐? 많이 났다. 그래서 암 종양 방사선 치료 이루어졌던 거 환자 상황에서 보고 그래서 암 종양 제거를 위한 방사선 치료 이게 소프트웨어 보호로 엑스레이 모드 상태에서 턴티브 JHA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과도한 엑스레이 노출이 이제 방사선 노출이 일어나서 사망자가 발생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고가 났던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오버 차량이 교통사고 불량자가 사망했다. 자율주행 차량이 인식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불안정한 상황을 인식해요. 이게 실제 이제 환경에서 안전기능 배제한채 테스트를 하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다.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는 사람도 죽는다, 소프트웨어 결함이 생기면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커지고 있는 게 이제 대표적인 기능이죠. 근데 인공지능도 이제 지금은 AGI라고 부르는 보험용 인공지능이 탄생하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고 하죠. 이제 요 싱글레리티, 특이점을 통과하는 게 아마 2045년 정도 될 거다. 근데 그러면 그때는 통제 불가능한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지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배경 그런 것들은 안전 관점에서 이제는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쳐다보는 사회가 됐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안전 설명들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고, 그다음 이용 분석 기법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의도한 대로 안전 기능이 구현되는지 이걸 어떻게 검증할 건지에 대한 시험 방법도 필요하고,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안전에 치명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유형들이 있는데, 이게 폴트 디텍션, 결함 탐지, 인터럽트 프로세싱, 오토노머스 컨트롤, 이게 이제 보통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컨트롤 무브먼트 등등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이제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세이프티 크리티컬 소프트웨어가 이제 제어를 하는 방식이 자동으로 하는 방식, 반대로 그렇지, 등등 이런 것들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 내용을 외워야 되겠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안전개발 프로세스, 안전 표준에서는 앞단계에서 위험 분석 평가 단계가 들어가 있다. 네, 저희 IS 1207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수능 분기이잖아요. 사실 분석, 설계, 코딩, 그다음 테스트, 설치 이런 과정들로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이것들이 안전 측면에서 어떤 영향력을 줄지는 분석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능적으로 그것들을 커버할 생각이 전혀 없죠. 그냥 분석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앞단에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IS 11266이 이거는 이제 자동차 영역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안전. 그거를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근데 거기에서 소프트웨어 세프티 리ኳ이어먼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표준마다 위치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다. 그래야 이거에 대한 안전 대책을 기능 요구 사항으로 다시 개발 범위 안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키워보면 리스크 어널리시스 어세스먼트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분석 설계, 그래서 SDLC가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리스크 어널리시스 앤 어세스먼트에 의해서 도출된 안전 기능들이 뒷단에 소프트웨어 개발과 계속 병렬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체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안전, 품질, 정보 보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비교 설명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실내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이게 이제 앞서 이미 사실 이거예요. 이거를 다시 V자 우리가 그런 V 모델 기준 다시 해놓고 이 V 모델의 소프트웨어 요구 분석 앞단에 먼저 안전에 대한 위험 분석 이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요구 분석 안에서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 사항으로 계속 반영되고 설계도 계속 반영되고 그리고 그게 구현이 되고 그리고 그게 구현된 게 제대로 되는지 테스트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 이게 실내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다. 그래서 방법론에 이제 상세하게 이런 것들이 다 활동이나 산출물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수명주기의 이용원 분석 공정 또 이런 게 있어서 좀 가져와 봤어요. 참고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시스템 안전 담당자나 조직이 없이는 이 요구사항들을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에 줄 자가 없을 거잖아요. 맞죠? 저 요구사항을 도대체 누가 주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를 개발 조직에서 요구사항을 내는 네, 발주처에서 내야죠. 그럼 발주처에서 저거를 요구사항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발주처부터 돈 투자해서 조직 만들어야죠. 혹시 그런 조직을 본 적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서. 못 보셨죠, 아직? 못 봤다면, 네, 안전 기능이 들어가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아직. 그래서 하일리 법칙이나 버드 법칙 같은 게 이제 안전 관련해서 많이, 이게 지금 보험회사에서 엄청나게 사용해 있는 게 하일리 법칙이거든요.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보험사고 한 건이 나려고 하면 앞단에 300건의 징후가 있고요. 실제 소규모 사건이 29건이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상이나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요때 관리를 했으면 경상자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경상자가 나왔어요. 그럼 요때 관리를 들어갔으면 중상이나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걸 다 통과해야 보험사고가 난다. 근데 사고가 실제 났으면 이 앞에 얼만큼 많은 누가 무시, 부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제 이 분석 통계가 있었다. 버드 법칙, 그래서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많이 해요. 1대 29대 300 이렇게 해요. 한 건의 사망 중상이 일어나면 경미한 부상 29건 사전에 선행이 된다 보통. 근데 경미한 부상 이전에 그거에 관련된 징후가 이미 300번이나 있는데도 이걸 무시했을 때 일어난다. 그래서 1대 29대 300. 하일리 법칙 상식입니다. 버드 법칙은 1대 10대 30대 600인데 여기 좀 더. 한 건의 진단서는 폐질, 10건의 경상, 30일 부상에서 하고 그 다음에 600번의 위험 순간. 이렇게 해서 좀 더 얘는 케이스를 더 많이 4개로 쪼개놨어요. 그래서 1대 10대 30대 600이다. 위험원 제거를 위한 안전기능 활동 절차 이런 게 있는데 위험 요인 제거 설계를 할 거예요. 제거되었냐? 제거되었으면 이제 관리하면 되는데 제거가 안 되었네. 그러면 다시 위험 요인 감소 설계를 하자. 제거는 안 되네. 그러면 일단은 감소를 시키는 쪽으로 해보자. 위험 요인이 감소되었냐? 안 되었네? 그럼 이제 이거 자체 기능에서는 방법이 없으니 옆에다 하나를 뭔가 추가해야겠네. 안전장치, 안전기능을 추가해서 별도로 얘를 보조하는 붙이자. 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여전히 위험하다. 그럼 그 전에 경보장치를 또 붙여갖고 알람을 띄우자. 네. 자, 그래도 감도가 좀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당사자를 다 모아다가 이 교육을 시키는 절차를 추가하자. 네. 그래도 안 돼? 그러면 폐기하자. 뭐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감소되었다라고 말하면 잠정 위험 평가를 한다.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위험 수준으로 내려왔다면 그걸 잠정 위험이라고 그랬잖아요. 레지듀얼 리스크라고 해. 그 잠정 위험. 그림이 참 잘 그리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폴로 다 그리지는 못하더라도 제거 설계, 감소 설계, 장치나 경보 추가 이렇게 합치면 되겠죠. 또는 세 개를 합쳐갖고 장치, 경보 또는 교육 절차 추가. 네. 그리고도 안 되는 폐기. 지금 그림을 시험장에서 쓰기 위해서 어떻게 줄이는지 좀 보셨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안 해두시면 시험장에 와서 이거 공부하실 때 압축하는 방법. 비슷한 것들은 안전 장치, 안전 슬래시 정보 장치, 교육 절차 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그냥 목적을 공부하실 때 이런 걸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안전 무결성 수준 CL, 이거는 앞에서 저희가 봤던 거죠. IAC 이제 61508, 그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위험한 분석 기법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시험 문제도 나왔어요. 그리고 영어로 나온 게 아니라 2교 시험 문제도 나와서 이 각각을 설명하라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나왔던 하접이라는 게 있는데 해저드 앤드 어프로빌리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의 해저드하고 어프로빌리티를
이렇게 떼내가지고 하주기로.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성적이 발생하게 제품의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지역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난상 토론을 해갖고 브레인스토밍, 이용원들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우리가 난상 토론해보자. 그렇게 해서 끝을 내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계에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출물, 제품 설계도 뭐 이게 산출물 있다 설명서 이런 거. 그런 거를 예비조사 때 다 모아. 뭐 그 전에 이걸 할 팀을 만들 기획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다 가져다 읽어보고 난상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난상 토론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지침어라고 하는 것 사용이 아주 특징입니다. 지침어, 가이드 모드. 그리고 이 지침 모드가 뭐냐면 너무나 단순해요. 없음, 바다, 과수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 기능이 너무나 활성화돼. 이 기능이 기존보다 좋게 활성화된 거예요. 이 기능이 아예 사라져버려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운영상의 일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에 관련된 이런 주요 변수들이 만약에 없거나 넘치거나 부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렇게 난상 토론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용원들이 다들 다 문제 때문에 누가 죽겠네, 뭐 어떠시, 뭐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용원들을 찾아내는. 그래서 지침어, 그다음에 운용상의 일탈, 이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공정들의 네, 넘치고 부족하고 없어지고의 결과이다. 일탈은. 네, 그렇죠. 그래서 일탈과 원인과 결과, 그다음에 여기를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 그리고 그걸 실제 어떻게 하는지 좋지. 이런 양식을 활용해서 이용원 공부를 합니다. 재밌죠? 재미없어요? 출력해서 서브노트나 붙여놓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결과 이렇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FM이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페일리어 모드 앤드 이펙트 아나리시스. 고장 모드 앤드 이펙트. 효과 분석이죠.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what if 시나리오라는 걸 실시를 해요. 이게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고장이 나면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석 실시를 할 때, 네, 일단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 장비 특성에 따라서 이제 고장 모드를 예상하고 이 고장의 영향으로 치명도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커피 분석이 그 커피 그라인더죠. 이걸 가지고서 고장 모드 위로 올려가지고 그러면서 확률을 뭐 이런 것들을 해본 거예요. 근데 얘는 요 사례에서는 플라스틱 파편들이 이 원인인데 그 치명적인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조치도 뭐 그냥 가볍게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좀 부품수가 많아지거나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사실은 문제가 발생할 때는 한 가지 원인으로 되는 경우는 있지만 여러 가지 겹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좀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쉽지 않다. 그다음에 MMEA. 아까 이제 페일리어 모드인데 여기는 미스유즈 모드. 그래서 오용 모드 및 효과 분석. 이것도 굉장히 이 이펙트는 효과 또는 영향면서 또는 휴먼 에러 이렇게 해서 이 휴먼 사람이 오용을 하기 때문에 휴먼 에러로 해가지고 HEME라고 해요. FMEA에서 확장된 거예요. 사람에 집중해서 사람의 이거를 찾는 이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어떻게 잘못 사용할 수 있는지, 영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할 때 발생이나 감소나 이형 우선수에서 리스크 스파이럴 이렇게 하는 거 RPM 이렇게 됩니다. 이형 우선수 이렇게 되면 실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는 이형 우선수
이런 것들을 매겨서 이걸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오용을 하는 거는 주로 아이들 장난감을 애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게임기나 장난감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장난감이나 애들 게임기에 소프트웨어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도둑들도 그런 게 많이 피해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용원 분석 기법 중에 ETA,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 사상 수목 분석, 나머지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촉발되는 어떤 사상이 있을 때 다음 결과들을 계속 연결해서 최종 어떻게 되는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걸 다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전지 작업 해가지고 좀 불필요하다 생각하는 걸 잘라내고 예, 핵심적인 거에 집중해서 이렇게 해보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이제 분석해보고 예, 그 용어에 대해서 이제 예,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걸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해보면은 예, 한 가지가 순차적으로 뒤에 결과를 계속 익혀서 나중에 크게 되는 이런 것들을 얘는 분석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눈덩어리였는데 얘가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야. 얘가 하필 굴렀네. 하지만 여전히 커졌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얘가 막 굴러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습지지대를 만나가지고 얘가 젖은 눈이 돼가지고 더 크게 뭉쳐졌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러면서 구름 가지고 더 크게 뭉쳐지는 돌덩이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굴러가면서 이렇게 부딪히고 저 아래쪽에까지 내려갈 때 진동을 느껴서 눈이 전체가 그냥 밑으로 밀려가게 생각하게 일으킵니다. 그냥 눈 하나가 굴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럼 좀 더 큰 눈덩이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ETA 같은 걸 해보면 산사태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눈사태, 산사태가 날 수 있다. 이제 FTA는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에서 이벤트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벤트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를 이제 분석하는 것과 달리 이벤트 중에서 폴트 이벤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결함수 분석이 되고 앞에는 사상 수목 분석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뒤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네, 사례. 비상발전기 자동 실행이 실패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은, 네, 여기에 이런 키워드를 써가지고, 엔드오버 게이트 이런 걸 써가지고, 네, 자, 둘 중에 하나만 실패해도 위에 게 안 돼요. 또 위에 거 여러 개 중에 또 하나만 안 돼도 다시 그 위에 게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장애가 나. 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얘가 안 되더라도 얘만 되면 위에 거는 괜찮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폴트 트리의 분석을 할 때 병목 지점이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을 조달하면 장애가 나는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쓰면 또 유용한 거. 그래서 안전에 관련돼서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그래서 이제 접근 방식을 보면 알려진 원인으로부터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 FMEA는 이게 고장 페일리어 모드잖아요. 그래서 고장이 이 고장 원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애가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기 때문에 기납적이라고 이제 보는 거고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하접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 원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들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알려진 영향이 있을 때에도 이거를 기준으로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올라가서 원인을 찾아내는 그다음에 탐색적 추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사건에서 출발해서 원인을 찾는 하고 하나의 사건에서 출발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하면 STPA 시스템 테오리틱 프로세스 어널리스라는 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필 이게 시험 문제 STPA도 같이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보통은 이걸 잘 안 쓰고 이것들 많이 연습하는데 실제로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찾아보니까 내용을 읽어보면 뭐 별거 아니에요. 이제 아는지 그냥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관계들도 추가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조직 측면, 그러니까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은 접근할 수 있는 영역들을 봤고요. 이제 툴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제 세션.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있지만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구공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그걸 만족시키는 게 품질인데 이게 쉽지 않더라. 그리고 항상 이런 부분에서 발생한 오류가 늦게 발견이 되면 더욱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것들이 프로젝트의 실패 요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데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의 이제 공학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 엄청나게 많이 보셨죠? 음. 자, 나무에 그네를 매달아줘. 이걸 구해내줘.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고객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PM은 이렇게 이해를 했고, 업무 분석가는 이렇게 이해를 했고, 개발자는 코딩을 이렇게 했고, 등등등등등등등 막 가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건 이 모습이에요. 예. 근데 고객이 진짜로 필요했던 건 이거예요. 고객은 사실 줄 매달고 이렇게 타이어 매단 이 그네를 필요로 했는데, 고객은 자기가 이게 필요한지조차 고객도 자기 우상을 자기가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고객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네가 있는데, 여기 잡아도 되고, 저기 잡아도 되고, 그 다음에 키에 상관없이 탈 수 있는 그네. 그러니까, 설명할 때 뭐예요? 키에 상관없이 앉으려면 의자가 키 높이만큼 있어요. 맞죠? 그래서 각각 여러 개의 의자가 여기에 있어요. 네, 맞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주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못해요. 그래서 이 가운데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한 많은 버전들이 존재해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보니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타이어를 하나 매달면 키 작은 애는 여기 들어가서 앉으면 되고 키 큰 애는 여기 위에 끌어안고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하면 되고 그죠? 이렇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배달된 것을 채울 수밖에 없다. 네.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굉장히 요구 공학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요구 사항에 대한 이 베어리언스 이거를 설명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어떤 요구 사항을 무지막지 변경을 한다. 이게 이제 한국 회사가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입니다. 하도 개발자들이 그리고 소프트웨어 성적을 죽기라고 난리치니까 성적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가업 내용이 무지막지 바뀌더라고요. 자, 계약한 거는 요거밖에 아닌데 지금 뭐예요? 비용, 공수, 규모 다 증가했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처음에는 이게 한 점에서 시작했는데 분석, 설계 계속 올라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점점 이 차이가 벌어지죠. 있습니다. 그리고 가업 내용을 변경한 그 원인 지금 주체가 발주자가 73%예요. 어떻게 보면 발주자가 잘못한 거예요. 아시겠지만 발주자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개발자가 이렇게 하면 못할 텐데 그래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렇게 말해서 들춰보고 그럼 처음으로 다시 들어볼까요? 여전히 설명 제대로 못해.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거는 소프트 컴퓨터의 잘못한 발주자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개인의 경험 문제는. 근데 그런 많은 다수의 세계에서 많은 업무 프로세스들을 경험한 컨설턴트들이 업무 분석 전문가잖아요. 이들을 전문적으로 육성을 하면 본 게 하도 많아서 그 고객들이 말을 하면 바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런 케이스 말씀이신가요? 아니, 저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 이렇게 하시는 게 문제가 되고 다른 데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발주자가 그 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게 돼요. 근데 개발자들이 그런 거 해본 적 있나요? 업무 분석가 컨설턴트 역할을 해본 적이 없죠. 개발자들이 그걸 고쳐줄 수 없고, 개발자는, 야, 네가 해야 되는 거난 시키는 거 그냥 코드로 바꿔줄 거야. 이렇게 한 사람이 개발자잖아요. 근데 중간에 지금 뭐가 빠져 있는 거야?
업무 전문가 컨설턴트가 빠져. 그 부분 때문에 그 돈을 다 제외하고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누가 다 땜빵하고 있다? 개발자가 못방하고 있다. 그렇게 문제. 그리고 개발자한테 그만큼 사업자는 보상해주면 지가 손해나니까 보상 안 해주면 감사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잘못된 것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발주처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니네 잘 모르지? 그러면 컨설턴트 데려다가 먼저 니네가 뭐 해야 될지 다시. 그런 다음에 사업하자. 이렇게 했어야지. 네. 요구사항 변경의 원인, 사업 초기에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은데 사업을 막 해버려. 그다음에 지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 이제 참여한 발주자들이 다 공부를 하고 있는 그때부터. 그리고 이것저것 이렇게 돌아도 가고 그때서 돌아가고요. 사실 사업 계획할 단계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 기획하는 사람들과 사업에 참여하는 발주자의 담당자들이 다 바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계속 문이 열리고 그래서 오라 기존에 말했던 거 아니고 고쳐. 아, 내가 잘못 말해서 고쳐. 저기서 이런 거 하는데 이게 더 좋아, 이거는. 이렇게 막 끊임없이 해대버려요. 근데 이거를 통제하는 체계도 없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을 것 같고요. 네. 요구사항 유형들은 뭐 비즈니스 요구사항, 사용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어떻게 이렇게 막 했지만 결국에는 품질 속성 기준 우리가 보면 기신사 효율이 배웠죠. 오늘 보잖아요. 기신사 효율, 제품, 품질, 기신사 효율의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건가?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구 공학이라는 게 생겼고, 요구 공학에서는 이거를 프로세스 어프로치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개발 단계와 요구사항 관리 단계로 나누고, 요구사항 개발 단계에선 하위에 이런 단계들을 거쳐요. 도출, 요구사항 도출,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관리, 그래서 도출, 분석, 명세, 검증.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앞에 빨간 색깔을 암기를 해버립니다. 도분명. 아시겠죠? 칼 이름이 뭐라고요? 도분명. 자, 요구사항 관리로 넘어가면은 고객 협상, 기준선 합의, 변경 관리, 검증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 협상 해가지고 기준선, 베이스라인 그어야죠.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변경 관리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 관리 절차가 변경하자 그러면 변경관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런 데가 다 모여가지고 이걸 왜 해야 돼? 바꾸면 돈 누가 될 건데 기간이 얼마나 영향받아? 범위가 어떻게 돼? 손질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코스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돈은 누가 낼 건데, 다 이런 잡다한 것들 다 고치고 난 다음에 합의돼야 비로소 변경을 한다. 함부로 변경 못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변경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한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준비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협기, 변검. 그렇게 해서 두 자리의 칼이 있다. 요구사항 관리는. 칼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칼 이름은 노분명검. 두 번째 칼 이름은 협기변. 아시겠죠? 시험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구사항, 요구가 프로세스를 설명하라. 출력해서 서브노트에 넣거나 설명문에 어떻게 붙여놓고 싶죠? 그래서 이제 카네기 멜론에서 개발과 관리를 이렇게 나눠놓은 것을 아까 그린 거 제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이복지가 이제 봤죠? IEEE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서는 사실 이렇게 생겼어요. 리카이어먼트 엔지니어 프로세스에서 알리게이션 체인지. 그래서 이 체인지 매니지먼트가 거의 여기 하나를 그냥 뭉뚱그려 이 앞단이 여기랑 이제 근데 얘가 더 상세하기 때문에 이제 얘를 기준으로 카네기 멜론 거에서 얘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금 점검에 대한 설명. 그래서 요구사항 도출 기법, 브레인스토밍, 뭐 다큐멘트 문서 분석, 포커스 그룹에서 이제 핵심 이제 그 고객들, 이해관사들, 뭐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BAPOK, 비즈니스 어널리스트 바디 오브 날리지라는 책도 있어요. 이건 업무 전문가들을 위한 또 사실상의 표준 책이거든요.
그 업무 연구 전문가들이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기법에 대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데 무려 150가지는. 그래서 과거 기숙사 시험 문제 BA-BOK에 나와 있는 요구사항 도출 기법을 네가 아는 대로 써봐라. 이건 너무 시간 나왔어. 프로토타이핑 이런 것도 요구사항 도출 기법. 네, 프로토타이핑. 저희가 SDC에서 배웠죠, 프로토타이핑. 또는 UML 같은 거 이런 거 쓰면 또 요구사항 도출 기법, 유즈 케이스 이런 거 뒤에서 좀 볼 거예요. 네, 그다음에 자, 요구사항에 관련된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요구사항 목록, 그래가지고 이게 아이디, 요구사항 명, 그다음에 그분 계산이냐 신고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일자, 출석 공고, 그래서 제한선의 아래 꼽히냐 또는 ISP 선출물도 걸립니다. 등등등. 그리고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다시 요구사항, 이거는 목록이에요. 그다음에 요구사항 정의사를 좀 더 이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정의사의 아이디와 요구사항 명, 그다음에 구분 계산 유형 뭐 이런 게 있고 요구사항 내역의 설명, 이 요구사항의 설명 내용, 요구사항의 자세한 내용. 그다음에 이거를 실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거냐, 그리고 이 개발이 제대로 됐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 거냐, 그리고 계약사, 변경 내역, 관련 부서, 추천, 이런 게 자세해요. 이거는 제약사항이에요, 제약사항. 네. 참고로 요구사항 정의서에 들어갈 항목들을 써두라시오. 주소 시험에 나왔어. 이걸 잘 쓴 사람이 잘쓴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에 대해서 경악스러워. 우리 개발자분들은 도대체 3,000원 뭘 쓸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맹서 요건 팁, 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다, 모호하지 않다, 안전하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얘기들이. 일관적이다, 우선순위 중요한 거, 검증 가능하다, 승인 가능하다, 추적 가능하다. 네, 요거 공학에 관련된 문제를 끊임없이 계속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요구사항 변경 관리, 변경 통제, 버전 관리, 추적성, 상태 추적, 이런 내용이 보여져 있습니다. 네, 요거 이제 상태 관리 이렇게 되는데요. 추출, 분석, 명세, 검증, 그다음에 변경 관리. 예, 이 그림은 어디? 소프트웨어 이북에 있는 그림하고 프로세서하고 유사하죠. 소프트웨어 이북.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구사항 추적성, 스펙상 추적성과 수익적 추적성으로 나뉩니다. 네, 실제로 요구사항 설계 구현 테스트 요게 뭐예요? 네, 요거는 이 V자 모델을 SDC V자 모델을 요거를 이렇게 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 설계 구현 테스트. 그래서 요구사항의 분석 설계 구현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계속 구체화되고 있죠. 그래서 구체화될 때 혹시 요구사항이 빠지지 않았나? 이거를 보는 게 수직적인 추적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 있겠죠. 수직적 추적.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인스펙션 검증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있어요. 이 문제가 전 단계 어디선가 유입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전 단계 산출물로 이렇게 옮겨가겠죠. 그래서 역추적을 하고 있는 거. 이 역추적도 마찬가지로 수익적 추적. 그래서 손방향 추적과 역방향 추적이 있다, 수익적 추적에는. 그래서 역방향은 결함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손방향은 혹시 뒤로 부치하려서 가다가 요구사항 중간에 누락되었을까. 네? 그럼 수평적 추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모듈들이 동시에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관관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영향관계,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가 결함이 있으면 나머지도 결함이 있을 수 있다. 또는 하나가 바뀌면 나머지도 요구사항이 같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평적인 추적을 한다. 이게 요구사항 추적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가 그래서 요구사항 아이디, 요구사항 명,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단계별로 쭉 업무 기능 분해도 화면 아이디, 프로그램 아이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아이디를 기준으로 2차원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기능 요구사항이고 이게 단계별로 분석 설계 이렇게 테스트 쭉 거쳐갔을 때 어떠한 아이디로 계속 매핑돼서 산출물이 나오는지 이걸 추적하기 위한 매트릭스 산출물이에요. 참고로
전전 회차, 오늘 시험 보고 말고 전 회차에 요구사항 추정 매트릭스 쓰는 거 시험이 나왔어요. 이것도 사람들이 당연히 못 풀었겠죠? 난 그래서 개발적으로 개발의 기본은, 품질의 기본은 요구사항을 먼저 푸는. 근데 요구사항의 명세라든지 요구사항 추정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실 거죠? 개발을 많이 안 해봤지만 그럴수록 더 이런 것들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죠? 좀 전에 나왔으면 앞으로 한동안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했다가 맨날 연봉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또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차에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차에 막 또는 이름을 조금 바꿔갖고 문제를 내버려요. 또는 기존에 나왔던 거 이렇게 정합해갖고 한꺼번에 2교시 소수령 문제에다가 이거 써고 저거 쓰고 다 써.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구공학을 확실하게 될수 있게 받은 제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 검증과 확인이라고 하는 BLB 모델이 유명합니다. 베리피케이션 앤 밸리데이션을 날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추적에 관련된 수익적 추적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베리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 각 단계 좌측에는 이번 개발자 사이클, 이쪽은 이제 사용자 사이클이에요. 사용자가 테스트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이 단위 테스트를 이제 객체적에 있는 컴포넌트 테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테스트를 우리가 이것을 밸리데이션이에요. 그래서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검정 이거는 이제 올바르게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검증한다. 그래서 과정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분석 산출물도 들여다보고 설계 산출물도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검증이에요. 그래서 SDLC 각 단계별로 발리데이션은 시작 종료 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종료 단계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만들어진 제품이 결과물이 제대로 공개되는 그 다음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이제 산출물 위주 생산 근데 이거는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작동하는지를 가지고서 확인을 한다. 그래서 관점을 보면은 베리피케이션은 개발자 관점, 발리데이션은 생산 관점. 그래서 검토 방법의 베리피케이션은 인스펙션, 억스루, 피어 리뷰 이런 게 있고 밸리데이션은 테스트. 그래서 밸리데이션, 테스트 명확합니다. 베리피케이션은 인스펙션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피어 리뷰는 동료 검토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 거 봐주고 그다음에 인스펙션은 좀 더 이제 공식화해서 이제 주의적으로 산출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해 준다는 인스펙션 회의 소정에 그리고 그 전에 산출물 나눠주고 거기다가 네가 발견한 걸 기재를 미리 해와 이렇게 해서 시트를 나눠준다면 그 시트를 회의 때 전부 읽습니다. 그리고 원래 산출물 작성자는 그거 이제 열심히 들어야죠. 그러고 나서 발견한 그것들을 실제로 고칠지 말지 어떻게 수정할지 그냥 개발자가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너무 엉망이다 그러면은 마더레이터가 이제 그 인스펙션의 이 리더거든요. 마더레이터가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건 안 되겠다. 산출을 고친다는 것이 재인스펙션 하자. 재인스펙션 또 할 수 있어요. 자, 워크스루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분석 설계 이 단계 말에 보통 단계가 바뀌면 그 다음 단계에 들어올 결과들이 추가가 또는 일부 인원들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단계가 바뀔 때마다 인원이 바뀌고 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워크스루 앞 단계에 만들어진 산출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감당한 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앞에 펼쳐서 이거 그래서 워크스루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설명을 작성자가 하고 강당에 있는 전체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필요하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앞단의 업무 산출물을 다 이해하는 거죠. 거쳐야 뒷단의 업무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워크스루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단계 말에 워크스루를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인스펙션을 주로 하고요. 인스펙션은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요. 근데 워크스루는 워크숍을 가야 되잖아요. 강당에 다 모여야 돼요. 돈 엄청 많이 들고 기간도 필요하고.
그런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옥수수를 잘 나가는 편. 그리고 사업자도 옥수수를 안 하고 싶어. 이때 워크숍을 가면 발주처 밤에 술 마시고 보통 게임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게임은 주로 그 포카는 이렇게 코드 이름 이죠. 근데 그때 꼭 영어들은 현금을 어디선가 불러갖고 현금을 나눠주고 같이 하자. 뭐 옛날에는 그런 요즘 안 그런다고 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인스펙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거 한번 봐주세요. 오늘 시험 문제 시험 나왔어요. 일단 이 마더데이터가 이제 회의의 주관자이고요, 관리 책임자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듀서는 개발자의 산출을 작성자잖아요. 마더데이터랑 겸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프로듀서하고 이제 그 인스펙션 시트들을 각자가 해오면 그걸 읽어주는 리더하고 또 겸하면 안 돼요. 왜냐면 프로듀서 들어야 되니까. 뭐 이런 이제 관계를 해놓은 거예요. 마더데이터 프로듀서가 겸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래퍼, 이 관련 산출물 느끼는 걸 작성자가 잘 아니고 혹시 그런 게 필요하면 프로듀서가 경고할 수 있다. 이런 제한사항이 있다는 인스펙션 절차를 데이터로 수행하고 사업을 다 하고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취소하고 다시 회의를 연기해라. 인스펙션 이슈 주의사항은 해결점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라 발견한 사항을 공유하는 자리.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면 왠지 작성자가 개발 상품을 작성한 개발자가 불이익이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럼 인스펙션을 안 하려고 할 거죠. 그럼 품질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과 측정 수준으로 그다음 평가 수준으로 쓰면 좋다. 그러면 결함이 만약에 발견됐다 그러면 당연히 개발자가 자기가 수정해야죠. 그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 리인스펙션을 해라. 네, 다음으로 이제 형상 관리. 10분 쉬었다가 할까요?